예,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여러분들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의료 분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중에 가장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 분쟁 분야라고 봐도 되거든요.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원래 학부 전공 자체가 법학이 아니라 생명과학 쪽이었어요. 학부에서 생명과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의료기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의 수술실이나 시술실 같은 데 많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임상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제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줄곧 이 의료 분쟁 절차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을 한 지 현재까지 9년이 됐는데, 현재로서 지금 제가 9년차 변호사거든요. 9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의료 분쟁을 처리를 해왔어요. 처리를 해 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때로는 부적절한 정보, 때로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한 결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 내지는 정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뜻하지 않게 이 의료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은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를 토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의료 분쟁에 대응을 하기 위해선 어떤 경위에 의해서 또 어떤 임상적인 경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줘야 돼요. 사실 어떤 소송이든지 마찬가지기는 한데 법률적인 판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의 확정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판단을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는 서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다른 증거를 제출을 해요. 각자 다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한다는 거죠. 결국에 일단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과거에 어떤 사실이 이루어졌는지를 그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의료사고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 내지는 90% 이상의 정보는 이 진료기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1년 전에 수술을 받았고 1년 6개월 전부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걸 단순히 여러분들의 진술로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 내용을 기재한, 그 내용을 기술한 그 진료 기록을 토대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지금 의료 사고다,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서 내가 이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떼셔야 돼요. 진료 기록을 따로 찾아가면은 의료기관에서 보통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 내가 왜 우리 진료 기록은 우리 소유 물건인데 내가 왜 당신한테 줘야 되냐? 당신 이거 진료 기록 가져가서 우리한테 클레임 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못 준다. 우린 줄 수가 없다. 내지는 네가 너에 대한 진료 기록 중에 일부만 발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대한민국 의료법상 환자는 내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나에 대한 진료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만일에 의료기관이 이 열람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 그러면 이 의료기관 담당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 15일 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의료기관 쪽에서는 발급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간혹 이제 그 이런저런 여타의 사유로 이 진료기록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냐면, 일단 의료기관에 찾아가셔가지고 진료기록 열람 요청을 하시고 그쪽에서 만일에 부당한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을 내지는 진료기록 발급을 거절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의료기관에 관할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제가요 어디 의료기관에 와서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을 했는데 의료기관에서 못 준대요. 내지는 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안 가지고 있대요.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 그 전화를 받았던 보건소 담당 주무관이 의료기관 담당자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전화 바꿔달라고. 전화 바꿔달라고 하면 물어보겠죠. 왜 발급 안 해주느냐? 이거 발급 안 해주면은 자격정지 15일 처분 나가는 거 알고는 있느냐? 라고 하면 실무상 대부분 2단계에서 끝이 납니다. 의료기관 쪽에서 이 보건소의 어떤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실무적으로. 이 역학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억하셔야 될 건 관할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거셔가지고 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을 발급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다만 뭐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기록 발급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마침 휴가야. 그 사람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복귀를 해서 그 사람이 열람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엔 의료기관이 하루나 이틀 정도 딜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 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의료기관 쪽에서 아니 우리 의료기관은 월, 수 내지는 월요일만 진료기록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 수요일날 오셨기 때문에 오늘 발급을 못 해드려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부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사실 진료기록의 발급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환자가 의료기관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진료기록 달라고 그래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진료기록 달라고 할까요? 뭔가 컴플레인을 걸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뭔가 의료기관의 잘못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 발급 요청하는 거거든요. 의료기관 쪽에서 그거 모르지 않겠죠. 진료기록 열람을 한다고 하면은 왜 발급받으시려고 하냐? 보통 환자들 쪽에서는 제가 뭐 보험사에다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컴플레인 걸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보험사에다가 제출하려고 하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의료기관 쪽에서는 당연히 감이 오겠죠. 지금 이 환자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 치료 경과에 관해서 컴플레인을 걸었던 사람인데 진료기록 발급 받아가면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 거고 뭐 의료분쟁 조정공제원에 조정 신청을 할 거고 아니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겠구나 라는 감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의료기관 쪽에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기록을 수정을 해요. 본인들한테 불리한 부분은 다 삭제를 해버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남겨놓는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던 부분을 며칠 내에 계속해서 보완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처리했던 사례 중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이 환자가 이 의료기관에서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았어요.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발급 요청을 했더니 3일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3일 후에 가서 진료기록을 봤더니 여러분 진료기록을 만약에 1년 6개월간 적었으면은 뭐 갔을 때마다 새롭게 진료기록을 기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진료기록의 어떤 그 날짜별로 글씨체가 다르다거나 작성한 그 펜이 다르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1년 6개월간 치료받았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봤더니 딱 2페이지로 작성이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한 번에 작성한 일필휘지로 작성한 그런 진료기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이 된 게 아니라 그 수기로 작성한 기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거자료를 은닉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혹시라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변조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사고는 어느 정도 디펜스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한테 불리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진료기록을 수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의료기관이 전부 다 모든 내용들을 예측할 수가 없고 향후에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거이고 어떤 게 유리한 증거인지 확실하게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기관들이 이런저런 내용을 변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어느 정도 반박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가장 최선은 역시 변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겠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료 기록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을 확보를 하실 때는 어떤 특정 내용만 추려가지고 발급받지 마시고 전체 다 발급받으셔야 돼요. 이를테면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협진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뭐 신장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순환기내과에 협진을 했을 경우에는 순환기내과 기록이 따로 필요할 수가 있고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받았으면 수술 기록이 있을 수가 있고 중간에 응급실에 내원했다고 하면 응급실 진료 기록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진료 기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일단 진료 기록은 전부 다 발급받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내용들이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전체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이 변호사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셔야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였는지 또 어떤 부분을 기초로 우리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가 있는지 정확한 자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 기록은 항상 전체를 발급받으셔야 된다는 거 뿐만 아니라 영상 기록들은
이 종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CD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CD 기록도 다 발급받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발급받으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소송 중에서 겪었던 일인데, 의료기관에서 제일 처음에 이 환자한테 이 영상 CD 그 기록을 발급할 때는 본인들에게 불려가 같은 자료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나서 환자한테 CD를 주고 나서 실제로 소송이 진행됐을 때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그 다른 자료들을 추가시켜가지고 영상 CD를 제출했던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법원에서 서로 다퉜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CD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게 되면은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런 CD 영상도 조작을 해서 전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겠다. 내지는 내가 소송을 제기를 해야겠다. 혹은 형사고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진료기록, 모든 진료기록과 영상 CD를 포함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발급받으셔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진료기록, 의무기록을 확보했으면 그 다음 하셔야 될 거는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료 전문가가 아니다, 내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진료 기록에 관한 그 감정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내가 무언가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고소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구체적으로 판단을 받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단 무작정 나의 억울한 감정만으로 분쟁을 제기를 하게 되면 추후에 패소를 한다거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환자 측이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패소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송 비용 물으셔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하고 또 감정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소송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의료기관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다. 그럼 환자 쪽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상대방이 지출한 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민사소송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분쟁을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는 의견을 받았으면은 미연에 이런 어떤 위험성을 차단시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비용이 아깝다.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토 없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어떤 법적인 책임은 내가 더 많게 되는 상황이 그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검토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 검토를 받으실 때는 이 의료소송의 경험이 많거나 또 의료분쟁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올리셔가지고 어떤 판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부적절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그 진료 기록을 가지고 또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법률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략적으로 노출시켜 놓은 그 사건의 경위 그런 거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용 쓰세요. 비용 쓰셔서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비용 아끼려는 차원에서 이 돈이 아깝다. 만약에 자문 의뢰했는데 나 그 실제로 이 소송 제기를 해봐야 승소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판단받으면 이거 결국 내 돈 버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돈을 세이브한 거예요. 정확한 검토 없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나중에 상대방한테 변호사 보스 막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지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담료한 20만 원 지급을 하시고 여기서 분쟁을 끝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권해드리는 거는 진료 기록 확보했으면 정확하게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법률 자문 받으세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경우에 이제 무상으로 이 진료 기록 검토를 해준다고 홍보하는 법률사무소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에 전연차 변호사일 때는 무상으로 법률 상담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무상으로 법률 자문 받는 거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지금 이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사무장님이나 이 변호사님들이 아주 양심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사람이 이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법률 상담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적인 노동이 필요한 건데 자문을 해봤더니 상담을 해봤더니 지금 이거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 확률로 따지자면 51% 49% 여기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무상으로 상담을 제공해준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줄까요? 49%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51%에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의견이 정확하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애매할 때는 비교적 조금 더 승소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패소했을 때 그때 만약에 냉정한 의견을 전달받았으면은 차라리 소송 제기 안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걸 너무 긍정적인 너무 낙관적인 그 시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상으로 상담료를 지불을 하고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았으면은 변호사는 비교적 냉정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달을 한다는 거죠. 49%면은 49%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승소 가능성과 패소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를 봤을 때 패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검토 단계에서 전달받아야 될 정보는 정확한 정보예요. 무조건 낙관적인 어떤 비전만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자문소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라는 거죠. 그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돈 내고 정당하게 상담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법률적인 상담 받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상담 받아봤더니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된대요.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고 형사고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 법률 자문을 받은 그 의견을 토대로 병원에 가서 사적으로 합의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합의 절차가 뭐냐? 별거 아닙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아니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받아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상의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이 있고 이 의사 선생님께 나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은데 그 전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나는 합의 절차를 한번 거쳐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의료기관에 가서 제시하라는 거죠. 이 절차를 거치라는 이유는 여러분 만약에 의료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그 절차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1심 절차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소장을 제출한 때부터 내가 판결 선고를 받을 때까지 대략 1년 6개월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짧게 끝났을 때예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경우에는 2년, 3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지금 2020년인데 2015년도 사건도 아직도 있어요. 1심 절차에서. 이 의료 분쟁에 따른 의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을 장기간 소요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의료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범죄자가 여러분들을 그냥 묻지마 폭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면골 골절, 광대뼈 골절에 어떤 상해를 입혔다. 그 케이스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 부위에 그 광대뼈 부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술을 진행을 하다가 담당 의사가 실수로 여러분들 그 안면골 부위에 골절을 일으키거나 여기 상해를 일으켰다. 라고 하는 그 두 케이스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손해액은 동일할지 몰라도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두 개의 케이스를 동일하게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면 안 된다는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고의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의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가한 것이고 다른 한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이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의료행위의 기본적인 위험성과 이 환자의 기왕증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을 50% 정도로 깝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산적 손해액의 50% 정도를 책임 제한이라는 법리를 통해서 까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고액의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느꼈을 때 나의 손해액은 한 7천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법원은 야속하게도 여러분들에게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서로 어떤 그 변호사 보수나 이런 거 지출하지 않고 원만하게 이 사건을 사적으로 종결을 해보는 절차를 거쳐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만일에 합의가 된다면. 그래서 일단은 의료기관에 찾아가셔가지고 합의 절차를 진행을 해보시라. 그런데 합의가 잘 안 돼요. 실무적으로는.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이 과실 여부가 의사 본인이 봤을 때도 굉장히 명확한 케이스. 이를테면은 왼쪽 팔을 치료해야 되는데 실수로 오른쪽 팔을 치료한 경우, 혹은 왼쪽 신장을 절제해야 되는데 오른쪽 신장을 절제한 경우, 그 외에 이 의료 분쟁 업계에서 굉장히 저명하게 알려져 있는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부담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본인들한테 책임이 부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버리는 게 본인들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특히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여러 군데다가 그 본인의 어떤 이 사고 사실, 그리고 본인의 그 억울한 사정들을 호소를 하게 되면은 의료기관들에게는 굉장히 경영상의 타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 세상이죠.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그 홍보의 매체로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의료기관 홈페이지, SNS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매체에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이 의료기관에게 이 매출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하는 거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단 의료인들의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환자가 요구하는 손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경우, 만약에 의료기관도 결국 법률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자문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봤더니 이 케이스에서 의료기관이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은 대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다 라고 자문을 받았는데, 환자가 의료기관에 찾아와가지고 2억 내놔라 라고 하면 의료기관이 합의 응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 합의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법원에 가서 판결 받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는 처음에 이 합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 자문을 받으실 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으셔야겠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문도 받으셔가지고 그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에 찾아가셔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자문을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합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져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합의 절차를 진행을 해본다. 근데 만약에 합의해서 실패했다. 의료기관이 마음에 안 들거나 환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간에 결국에는 합의가 결렬되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될 절차는 결국에 법적인 절차입니다. 사적인 합의가 실패했으니 당연히 법적인 절차로 가야겠죠.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럼 법적인 절차는 뭐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민사적인 절차, 다른 하나는 형사적인 절차. 민사적인 절차라고 하는 건 이 케이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이런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지급해라 라고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고, 형사 절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이런 잘못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상해 혹은 내 어떤 가족들에게 사망의 결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시켜달라, 업무상 과실치상죄 내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런 제목으로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판단 기준이 달라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형사 절차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인 절차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해요.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는 100이 최선이라고 했을 때 70에도 못 미치는 경우, 그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 표준적인 그 수준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에게 과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비교를 하자면 1보다 100까지의 스케일 중에 8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을 시킨다는 거죠. 의료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달라요. 민사적인 책임 기준이 이 정도라면 형사적인 책임 기준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잘못이 클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된다라는 거예요. 민사 책임은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법적 책임을 부담을 시키는데, 형사 책임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과실, 훨씬 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개인, 그 사람 피고인에게 굉장히 강한 법적인 제재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민사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금전 책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 벌어서 지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느냐. 때로는 잘못된 상식으로 이 환자 측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수사기관에다가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자. 이 수사기관에다 고소를 하면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증거를 수집을 해준다. 그러니까 고소 먼저 해보고 고소 결과를 따라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의료소송을 이제 8년째, 9년째 하고 있는데 절대 의뢰인한테 이런 방법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형사고소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시킬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상대방이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담당 의사, 이 담당 의료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면은 의료기관 쪽에서는 그 무혐의 처분서를 민사법원에 가지고 와서, 자 봐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 무혐의 처분 내렸다, 나한테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 내렸다, 그러니까 민사법원도 이에 따라서 판단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으면 민사법원에서는 그 과실을 인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민사법원과 수사기관이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먼저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먼저 형사고소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형사적인 절차를 먼저 거칠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사망했는데 환자에게 부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정말 원인을 알 수 없게 마취 사고로 환자가 사망을 했다. 마취 중에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의료기관이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사망을 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환자에게 어떤 약물이 어떻게 투입이 됐고 환자의 사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이 저산소증이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부검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부검은 형사 절차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다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부검 의뢰를 하셔야 돼요. 변사자니까 변사자에 대한 부검 의뢰를 하셔서 부검 소견서를 받아보셔야 실제로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는 게 낫다, 형사고소보다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민사조정 절차에 앞서서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소비자원에다가 행정적인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의료기관하고 합의하는 절차는 공공기관이 전혀 개입되어 않은 상태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합의하는 절차라고 보신다면은, 이 조정 절차라고 하는 건,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행정기관이 잠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개입을 해서 그 기관 내에서도 감정을 해주거든요. 감정위원들이 서로 있어요. 저도 사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감정부가 구성이 돼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의료인의 과실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감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 결과가 이런데 양 당사자가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하게 돼요. 이런 조정 절차의 장점은 법원의 소송 절차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중재원에서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6개월 내에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까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는 1년 6개월 소요가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조정 절차는 한 6개월 내면은 보통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 첫 번째, 기간이 짧다. 다시 말해 신속하다. 두 번째,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소송 절차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변론주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소송 절차 단독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없이 의료소송을 진행을 한다? 그건 저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 선임을 하세요. 소송 구조를 만약에 금전적으로 어려우시면 소송 구조 신청을 하셔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하시든지 간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를 권하는데, 만약에 지금 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일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이 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셔가지고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이 사건을 검토를 해보시는, 또 사건을 처리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없어도 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조사관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조사관들 대부분 간호사 출신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료 기록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된 컴플레인이 무엇인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더 제출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이 사건을 진행을 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행정기관,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정안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줄 것이고 의료기관에도 주겠죠. 조정안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종결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조정 결과가 전부 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소송 절차로 가셔야 돼요. 법원에 가서 일도 양단적인 판결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법원의 판결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심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지 그 판결문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쪽에서 결국 이거 안 받아들여 줄 것 같다, 이거 조정해봐야 헛수고일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 경우에는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법원으로 가셔가지고 소송 제기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의료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조정의 의사는 있어 보인다, 다만 이 합의하는 금액,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의견이 다 다른 편이기 때문에 한번 신속하게 조정기관의 이 조력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처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다가 조정 신청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해보실 걸 권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소비자원의 경우에는 환자 측이 조정 신청을 하면은 의료기관 쪽에서 조정 절차에는 일단 응해줘야 돼요. 그에 비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절차는 환자가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의료기관 쪽에서 난 조정 절차 진행하기 싫은데? 라고 조정에 대한 부동의 서면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아예 조정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이런 차이가 있죠. 대신에 최근에 신해철법이라고 해서 이제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나간 이후에 이 의료사고 피해자구제법이 개정이 돼서 만일에 의료사고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중대한 어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환자 측이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는 일단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은 의료기관의 조정 절차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조정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때 양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자, 이 부분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내가 만약에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진료기록 열람.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열람 거부하시면 보건소에다가 전화하시면 된다. 이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을 거부하면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나간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진료기록을 확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된다. 이 진료기록의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지, 상대방이 법정 책임을 부담할 만한 사안인지 여러분들이 법적 검토를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검토 결과 만약에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인정이 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로는 우선 사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보셔야 된다.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셔서 의료기관 그 분쟁 처리 담당자 내지는 의료기관의 그 원장님으로 하여금 내가 법률 조력을 받아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 우리 서로 한번 원만하게 합의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해서 금액을 맞춰보는 거. 근데 만약에 이 합의 절차가 서로 결렬이 되었다. 합의 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
법적인 절차에는 형사 절차가 있고 민사 절차가 있는데 둘 중에 형사 절차 먼저 거치시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 민사 절차를 먼저 거치셔야 되는데 민사 절차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 절차가 있고 사법기관, 다시 말해 법원에 의한 소송 절차가 있다. 만일에 상대방이 이 조정 절차에 응할 만한 어떤 여건이 되어 있다.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조정 신청 먼저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한다.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절차가 신속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가 않고 혹은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어떤 그 금전적인 자력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대략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확보했었던 그 진료 기록들과 그 관련 의학 지식 또 법률 지식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조력을 해 주실 것이다. 다만 변호사 선임 없이 민사소송 절차, 의료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권해드리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라 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크게 제가 4단계로 말씀을 드렸어요. 진료기록 확보, 법률 검토, 사적인 합의 절차, 그 다음 법적인 대응 절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영을 해보시고 의료 분쟁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제로 의료인들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못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어요. 환자 측에서는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의료인들이 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완벽하게 치료해낼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술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내지는 의료인이 불친절했다. 기본적으로 어떤 악결과가 발생했다. 내지는 의료인이 불친절했다.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에게 어떤 책임을 부담시키려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오픈 퀘스천으로 두시고 법률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의료인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한 사안인지 검토를 받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료인에게 어떤 법적인 요구 어떤 손해배상의 요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감정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들어간 이상 전부 다 살아나와야 돼요. 의료기관에 들어가면 전부 다 건강 회복해서 나와야 되고요.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행위예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을 전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료기관에게 전부 다 모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실제로 제가 환자 측을 대리를 해서 의료소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사안에서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아팠을 때 나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내가 찾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의료기관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에서 어떤 의료상의 과실로 피해를 준 것도 의료인이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제해줄 사람도 의료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의료 지식이 있다고 쳐요. 제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라고 쳐요. 저는 이 케이스에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을 하고 소명을 하고 그래서 법적인 책임에 대한 판단을 받는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개의 케이스에서 의료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의학 지식, 그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 의료 지식의 사회적 가치와 의료인들의 기본적인 그 윤리성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 잘못한 거 책임져라 이거야. 대신에 기본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존중, 그 어떤 의료 지식에 대한 그 소중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의료사고 막 많이 일으켰다. 의료인들이 요새 맨날 그 어떤 그 상업적인 마음만 가지고 환자들한테 뭐 과잉진료하고 뭐 사고치고 이런 그 어떤 사회적인 현상만 가지고 의료인들을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팠을 때 그 어떤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의료인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료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또 의료 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산업에는 다 내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건설 산업을 하면서 건물을 지어 올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건설 산업에는 기본적인 어떤 산업재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에 관한 것도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의료사고라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상대방에 묻기는 하되 그런 내용만 가지고 너무 염세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본다거나 의료인들을 싸잡아 비난한다거나 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혹시라도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제가 오늘 전달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